제 이름은 조용성입니다. 저는 1987년에 터키에 선교사로 가서 26년 동안 이스탄불에서 저는 한 나라의 심장부가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하영조 목사님은 CCC의 학생으로 있을 때 간사님이셨고요. 또 이 CCC를 통해서 저는 1987년에 한 나라의 심장부가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국제 CCC에 CMS 선교사로 있었지만은 듀얼 멤버십으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했던 것이 저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제가 선교지에 가서 26년 사역을 마치고 2012년에 저희 교단 선교부 GMS 합동적 총회세계 선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글로벌 미션 소사이티라고 저희들이 교단 선교부에서 자치기구로 나와서 GMS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올해 21년째 됐고요. 저희 GMS 본부의 리더십에 훈련원장 3년 그리고 선교 사무총장으로 도합 6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역을 마치고 2019년에 제 아내와 함께 이 북부 사이프러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우리 임장로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터키는 사이프러스는 1974년에 사이프러스 전쟁을 겪으면서 북쪽은 터키형, 남쪽은 그리스 땅이 됐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유일한 두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사이프러스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동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 아내와 함께 시니어 선교사가 본부의 사역을 마치고 현장에 들어올 때 가능한 한 후배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북사이프러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한 절을 읽고 잠깐 오늘 주어진 주제로 들어가려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이 무거운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살라미스, 이 프로퍼리티, 재산을 바쳤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 임장로님이 어떻게 선견 지명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를 이렇게 무거운 주제, 특별히 선교지 재산권 문제와 책무 그리고 선교사 인테그리티 문제를 주셔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살라미스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동기는 선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북사이프러스는 이 남과 북이 대치돼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쪽에 복음화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의 마지막 제 선교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를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 이 오누리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이콘으로는 사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저희 그 청년 시절에 두란노 서원을 이렇게 오픈하셔서 제가 아마 그때 젊은 날에 처음 들었던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이블 엑스포지션, 강해 설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오셔서 OMF 선교사셨죠. 사실 저는 그때 처음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잘 테이크오버 하셔서 결국 두란노 선교회 그리고 팀 선교회 회 선교부 그리고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한국 교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또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계 선교로 이렇게 잘 감당하고 특별히 그 매스메디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함태영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CGN과 같은 이런 엄청난 그 메디어를 통해서 선교의 이 비대면 시대에 컨택을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저는 우리 오누리 교회가 참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셨던 우리 하영교 목사님의 그 비전 그리고 또 이재용 목사님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잘 테이크오버 하셔서 하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오늘 무거운 주제지만 무겁게 강의하지 않고 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좀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 선교지 재산권 문제와 선교사 책무. 그러니까 이 property, mission field property issue and missionary accountability.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부연 설명한다면 선교사의 책무와 관계되는 integrity, 정직성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말하고 두 가지 큰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고 좀 케이스 스터디를 중심으로 좀 제가 좀 무게 중심을 두면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선교지 재산권 문제가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130년 전에 한국에 오셨던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선교지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선교와 돈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선교와 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돈 없이 선교할 수 없고요. 선교에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선교에 있어서 돈이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우리가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선교를 강조하지만 돈은 선교의 현실적인 근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며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추수지역에서 많은 선교를 일구어냈던 선교의 현장들, 교회 건축도 하고 NGO 사역도 하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양로원도 고아원도 또 여러 가지 그 거리의 아이들도 엄청난 사역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해내고 있는 선교지의 사역을 보면 결국 돈 없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GMS 총회 세계 선교회 저희 교단 선교사들이 한 2,550여 명이 100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하면 그동안의 추수 지역에서 벌려놓았던 선교의 프로젝트가 거의 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귀담아 들으면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에 조나단 봉크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의로운 부자로서 선교사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의로운 부자입니다. 자기의 시간관리, 재정관리, 자기관리, 선교사의 영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의로운 부자로서 선교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귀한 재물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 것은 선교사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오늘 제 강의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선교지의 선교사의 이 재산권 문제와 선교사 책무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선교 현지 재산권 문제, 이 선교지 필드의 프로퍼리티, 그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모르겠어요. 저희 교단만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재산 구입 과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카톡으로 보내했던 유인물을 잠깐 참고하시면서 이 한번 제 PPT의 서문을 한번 잘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의 재산 구입 과정,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KWMA 주관하고 또 성결교 교단 선교부에서도 2021년에 4월에 저보고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교단 선교부의 총회장님, 그리고 선교위원들, 그리고 선교 실무 책임자들을 함께 앞에 모시고 선교사 재산권 문제와 선교사들의 인테그리티 문제를 나누었던 문제였습니다. 제가 선교지 재산 구입 과정을 보니까 국제 선교단체와 이 형태가 다른 한국 선교사들은 이 5가지 범주 안에 거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현지인 이름으로 재산을 구입하고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교사가 관리하는 형태가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 재산권의 재산을 소유하는 첫 번째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 공동 법인화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지의 재산 구입 과정의 형태를 보니까 현지 법인을 구성하되 현지인과 선교사와 후원자 일정 부분이 참여하는 형태로 현지 재산을 구입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의 이름이나 외국 법인체로 관리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사가 국적을 취득한 후 선교사 명의로 취득하는 형태. 이 5가지 범주는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이 범주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아마 이 외에 다른 특별한 형태로 재산을 구입하는 형태는 못 봤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서베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5가지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재산을 구입하는 과정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재산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의 대책 방안,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우리 오누리 교회가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의학에서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 잃고 예양간 고치는 것보다 소 잃기 전에 예양간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이 해외 선교부나 또 우리 선교회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선교사들이 재산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 구입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책을 논의할 때는 too late, 늦습니다, 사실. 여러분, 재산권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재산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그때는 늦은 상황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수면 밑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5가지 해결을 놓고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교지의 선교본부의 실무자로 있으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교사의 인간관계였습니다.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서로 싸우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정말 하루에도 이런 메일들이 100개국의 선교지역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재산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 방안을 저는 5가지로 이렇게 추려보았습니다. 첫째는 재산권 문제는 선교사의 노후 복지 준비 미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재산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의 첫 번째 문제의 진단 방법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접근하는 첫 번째 접근이 뭐냐 하면, 재산권 문제는 선교사의 노후 복지 미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두란노회 선교회나 또 우리 두란노 교회 선교 실무자 여러분들은 꼭 진단의 첫 번째 청지기를
청진기를 거기에 대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이분이 노후가 이제 리타이어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가 초기 정착부터 선교사가 재산에 손을 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초심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뜨거운 열정과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내고 기도하고 후원을 받은 선교사가 그때부터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교사들의 최소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우리 두란노 선교회에서 선교사들 가운데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문제가 지금 수면으로 이렇게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두 번째의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최소 선교권은 최소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필작 교단에 저희 교단에서는 선교사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선교지 재산으로 규정하되 선교사 또는 가족의 지원에 의해서 주택에 한해서는 재산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선교지에 출발했을 때는 집 사는 것도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교지마다 재산권 문제가 막 나오니까 결국 노후복지 준비에 미비한 우리 GMS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결정이 그리하면은 선교사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어떤 목적으로든지 선교지에서 주택 하나는 개인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자. 이것이 저희들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단 재정의 출처가 분명하고 향후 모든 관리는 총회본부와 저희 GMS 통제로 받아야만 된다는 각서를 쓰고 주택에 한해서는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 개인 소유로 하도 괜찮다. 이게 두 번째 문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들의 현지 주택 임대료가 상승해 생활비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제 후배들이 살고 있는 터키 이스탄불에는 2베드룸, 3개도 아닙니다. 2베드룸에 US 달러 보통 450불에서 650불 어간의 매월 렌트비를 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 시대에 선교사가 저희 교단 선교부는 원 유니트, 두 아이 부부 합쳐서 4식구가 2,500불 미니멈 맥시멈 거의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후원이 잘 받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5분의 1은 집값을 내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우리 한국 서울과 이상으로 생활비가 비쌉니다. 물론 먹는 식품은 싸지만 공산품, 우리나라 이상으로 전자제품이 비쌉니다. 이런 선교지의 현실들을 보면서 현지 주택 임대료가 상승해가며 생활비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선교지의 현실적인 팩트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재산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재산임을 인정하고 공동생활하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선교부의 책임자들이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 재산의 투명성과 미래 선교의 전략을 위해서 현지 교단이나 교단 선교부와 또 연계해서 재산 구입 시 공동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나단 봉크 박사님이 우리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CIS 제가 우리 선교사 시니어들 선교지 재산권 문제 때문에 미션 앤드 마니 돈과 선교에 대해서 그분의 전공이 그겁니다. 조나단 봉크 박사님을 초청했어요. 이분이 딱 오셔서 일성이 뭐냐면 자기가 아직까지 그 당시에 OMSC 그 선교사 훈련원에서 사역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국제 선교단체에서 강사로 스피커로는 많이 왔지만 한국 사람들 모임에 강사로 초청받기는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서 여러분 이분이 딱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돈이
미션 앤드 마니. 돈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합니다. 조나단 봉크.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 저에게 주어만 보세요. 저는 돈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돈 좀 주세요. 그래서 강사료도 이번에 좀 항공비까지 주지 말고 좀 더 두둑하게 주세요. 이게 조나단 봉크 박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우리 오늘이 교회에 봉크 박사님 초청하셨을 때 풍성하게 사례비 드렸습니까? 저는 봉크 박사님의 그 유머러스한 말 가운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 재산 투명성과 미래 선교 전략을 위해서 공동관리 시스템을 위해서는 트라이앵글, 홀리 트라이앵글 텐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삼각형이 있는데 하나는 현지 교단, 그리고 선교 본부 헤드쿼터, 요즘에는 홈 오피스라고 말하죠. 우리 두란노회 선교회 팀 선교 본부, 그 다음에 필드의 선교사. 이 세 트라이앵글은 홀리 트라이앵글인데 이 트라이앵글 속에는 공동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텐션이 있어야 된다. 텐션, 거룩한 긴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두란노 회의 선교부에서 선교사 재산의 투명성과 미래 선교 전략을 위해서 현지 교단이나 교단 선교부와 연계해서 선교사가 재산을 구입시는 공동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홀리 트라이앵글, 거룩한 삼각형으로 텐션을 가지면서 서로 본부와 선교사와 현지 교단과 이렇게 긴장관계, 거룩한 긴장관계로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큰 주제로 한국 선교사 책무, 인테그리티 문제를, 이거는 좀 주마간선식이지만 제가 토픽만 말하고 케이스 스타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의 책무,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주지사실입니다. 저는 국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외국 선교사들의 극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도 실크로드 이 1991년에 중앙아시아 공산주의 74년에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중앙아시아 5개국에 정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일했던 선교 현장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선교를 했습니다. 마치 저는 이 중앙아시아의 우리 후배들이 들어갔던 이 우즈벡이나 카자흐이나 키르기즈나 아제르바이잔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이나 키르기즈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 이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I appreciate you.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선교를 했는데 이들의 선교 지역은 저는 마치 공산주의 74년에 무신론주의자들이 그 거미줄 쳐진 집에 거미줄을 벗기는 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냈지만 교회 개척에 대한 경험과 열정과 투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강한 생존력, 헌신적인 삶, 한국 선교사들에게 쏟아지는 찬사였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한국 선교사로서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책무, accountability, 그리고 integrity, 정직성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오랫동안 한국 선교사들의 문제로 예민한 분야라서 사실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두란노회 선교회나 또 우리 두란노 우리 오늘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 선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무겁지만 힘들지만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책무와 인테그리티의 중요성을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문제 발생을 예상하는 이런 문제들을 방치할 때에 발생하는 예상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책무와 인테그리티가 방치될 때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선교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신뢰 추락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희 은사님이셨던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희들의 목회학 첫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도사님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세 가지만 잘 목회자로서 인테그리티를 갖추시면 목회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성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사실 세월이 흐르고 선교지에 와서 이 세 가지는 목회나 선교나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추락은 어디에서 오는가? 목회자의 추락은 어디에서 오는가? 선교사의 추락은 오는가?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들이 왜 책무와 인테그리티에 방치될 때 예상되는 문제가 두 번째는 초심이 이탈돼서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초기 때부터 그렇게 이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역도 안정됐죠.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성장했죠. 그리고 사역도 이미 좀 인정도 받죠. 이때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현장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신뢰가 추락됩니다. 여러분, 케이스 스타디 제가 2번 케이스 스타디 2번은 CIS 우즈벡 케이스 스타디가 바로 선교 현장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신뢰의 추락.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이 케이스 스타디는 엄청난 국제 선교단체에서 한국 선교사가 이 NGO를 통해서 케이스 스타디가 국제 선교단체들이 실패의 케이스 스타디로 다루어졌었습니다. 저는 이 아티클을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책무의 영역입니다. 책무의 영역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짧게 쓰느라고 그냥 네 가지라. 첫째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링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사역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격적인 성숙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선교사의 인테그리티는 선교 훈련원에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책무의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파송교회와 후원자들에 대한 책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책무는 여러분들이 유인물의 세 번째 파송교회 후원자들에 대한 책무는 한번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역의 투명성과 책무에 대한 문제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 번째로 지나가겠습니다. 파송기관에 대한 책무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팀이나 또 우리 오늘리교회 회의 선교부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탑픽만 말씀드리고 9가지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은 선교지 재산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선교 본부로 말을 한다면 멤버 케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탑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임기입니다. 파송기관에 대해서 책무 가운데 보내는 선교단체로서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 임기를 한 텀을 얼마로 정하는가 하면서 선교사가 텀을 잘 지키는 것을 본부에서 파송할 때부터서 잘 정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GMS는 선교사의 선교 지역을 그동안 4년으로 했다가 저희들은 6년으로 바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부가 해야 될 일들은 사역지 체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비거주 선교사라는 개념이 등장할 선교에 있어서 현지 체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는 비거주 선교사라는 선교의 개념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현지에 체류한다는 원칙을 꼭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 시니어 요즘에 한국의
이 그 골든 타임에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현지에 가시면 6개월 한국 계시고 현지에 6개월 계시고, 글쎄요, 저는 뭐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선교사로 임명을 받으셨으면은 선교지에서 체류해야 됩니다. 현지에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되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현지에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원 선교사의 지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OMF의 손창남 선교사님이 자료를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휴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병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휴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업휴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 학업휴직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제가 우리 2,500여 명의 선교사들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학 교수 되려고 선교사로 헌신했으면은 그거는 좀 선교사로서의 좀 이 사역을 정확하게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학자가 아니고 지역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지역도 공부하고 지역 갖고 공부하고 하지만 학업 문제에 대해서 휴직을 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5년, 6년 동안 PhD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한다. 저는 우리 두란노회 선교부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오누리 교회 선교회에서는 선교사가 선교학자가 되는 거하고 선교 전문가가 되는 거하고는 좀 구별해서 선별해서 훈련을 시키고 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국 사역입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헤르코로 본부를 헤르코로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홈 아사이먼트, 그 본부 사역을 하는 이 본부 사역도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리더십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언어 공부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 이 선교사의 책무 가운데 선교지에서 현지어 구사 언어 능력, 현지인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바로미터가 선교사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지 언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준에서 구사하는지가 현지 언어를 구사하는지에 따라서 선교사의 사역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지역에 나가는 선교사들은 언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절대 언어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두란노회 선교부나 우리 두란노 교회 선교위원회에게 정중한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특별히 사모들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같이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놓치면 사모는 언어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때 아이들이 있고 애들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언어는 같은 텀에 함께 배우는 것이 선교의 언어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정 사용입니다. 오늘 선교사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정은 또 나중에 또 케이스 스타디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시고요. 일곱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좀 대화의 스킬 부족이 있습니다. 좀 사역은 잘하는데 선교 본부와 또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못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두란노회 선교부나 오늘이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아이들이 최소한도 중고등학교까지는 현지에서 공부한다지만 대학은 국적 있는 한국 교육으로 한국에 보낼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의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이 아무리 장학금 받고 간다고 해도 1년에 2만 불이 듭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 달에 2,000불에서 2,500불의 선교비를 받고 아이들 교육을 미국에 보낸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선교위원회 실무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위에 대학원의 스칼라십을 받고 얼마든지 다른 데로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을 오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첫째는 특별히 남자 아이들입니다. 군대 문제가 걸립니다. 저는 제가 선교 본부에 있을 때 우리 GMS 저희 총회세계 선교의 문제 1년에 한 번씩 병무청장이 각 선교단체 책임자를 부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 병무청장이 1년에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죽음목이라도 있으면 가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희 GMS의 선교사 MK들이 군대를 가장 많이 안 갔습니다. 우리 GMS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까 통합축 선교사들이 지금 아마 1,200명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2,500명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간 아이들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다른 여타 지역에서 공부하고 군대가 가야 될 시기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정말 이 아이들은 제3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그 아이들의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선교 훈련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국에 군대를 안 보내면 반쪽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군대 안 가면 한국에 몇 년 동안 못 들어온 줄 아세요? 함태경 본부장님 잘 모르시나요? 39살까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쪽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Too late, 늦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아홉 번째 건강관리입니다. 저는 코비드 사태 이후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최근에 우리 통합적 선교사님 또 파키스탄에서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귀한 잃어버리기에 너무나 소중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코비드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의 소식을 들 때마다 참 가슴이 저미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리교회 선교회 또 우리 팀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줘야 될 것은 선교사 건강관리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들, 한국 선교사들의 8가지 문제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근본적인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8가지의 문제의 이슈가 뭐냐면 의사소통에 우리는 약합니다. 선교사들이. 두 번째는 국제 선교단체일 때 보면 언어와 문화적인 이해로 부족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국제 선교단체에 가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매뉴얼, 규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제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딱 시작하면 매뉴얼을 내놓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언어는 한 주간에 몇 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캠퍼스에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requirement입니다.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우리 한국 선교는 규정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공지향적인 자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보자의 선발 과정에서 부재도 있고요.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의 부재도 있고 안식년 재교육의 부재도 있고 사역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일이 잘 없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혼자는 1등하지만 팀으로 하는 사역을 잘 못해요. 이 마지막 실제적인 제안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 선교지에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선교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오늘리교회가 오늘 아마 이 선교사 재산권 문제와 선교사 인테그리티 책무 문제를 했을 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교지 시스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뉴얼 규정집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 정립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안식년을 어떻게 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런 자녀들의 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 정리들을 잘 훈련해 주고 네 번째는 선배들이 우리 오늘리교회 바성 선교사 시니어들이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사는 한 번 파송되면 영원한 선교사가 아니고 재교육, 선교사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 스타디 이 네 가지를 잠깐 동기부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선교사 재산권 문제와 그 선교의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주제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케이스 스타디는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터키 이스탄불에 보아지치 대학, 보스포러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인데 이 대학에 대한 한 케이스 스타디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교육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NGO, CIS, 우즈벡에서 일어났던 제가 영어로 그냥 해서 영락, 미국의 한인교회의 어느 NGO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스타디는 저희 교단인데요. 예스 교회의 재산권 문제,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누리 교회와 팀의 하나의 좋은 프로젝트로 정말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오누리 교회가 우리 27,000명의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조나단 봉크가 그가 OMSC 훈련원을 선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웠던 이런 훈련원이 우리 한국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초교파적으로 선교 책무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케이스 스타디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보스포러스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1864년에 세운 학교입니다. 여러분, 터키 선교를 우습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선교보다 터키 선교가 1864년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터키 당시에 이미 터키 선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864년에 선교를 시작했을 때 미국의 AMB라고 하는 아메리카 미션 보드, 그러니까 PCUSA의 전신입니다.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에서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터키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1970년에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추방시키고 터키 정부에서 이 학교를 인수해버려서 이 학교는 공립대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의 교육 사역을 시작했던 1864년에 터키 보스포러스 대학은 당시에 미국의 아메리칸 미션 보드에서 돈을 트럭으로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학교 캠퍼스가 유럽에서도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기가 막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을 끼고 캠퍼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스포러스라는 말의 뜻이 원래 터키 말이 보아지치, 모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목처럼 되어 있는 길목에 이 대학을 세웠는데요. 이 대학은 당시에서부터 엘리트 대학으로 미국에서 엄청난 재산을 쏘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터키 정부에서 이 대학은 하루아침에 인수해버리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부에서 핸들링해서 이 학교를 운영해서 지금도 터키의 명문대학으로 남아있다는 자체로서는 저는 한편으로 비극이 좀 아픔이 있지만은 감사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중앙아시아 CIS 영락 NGO입니다. 제가 어느 특정 교회 이름을 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이 영락 이 NGO는 1995년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데 중앙아시아가 1991년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미국의 시민권자인 이분이 김모 다니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왔습니다. 여기에 거의 한 10만 평 넘는 고려인들이 있던 지역에 사마르칸트 땅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학교, 병원, 양로원, 고아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일화가 이 학교의 병원 시설이 미국에서 이 교회가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의사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새로운 기제가 도입하면 아무리 좋은 기제도 올드 패션입니다. 그런 기제들을 우즈벡 그 병원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우즈벡 정부에서는 그 당시 카리모드 그 대통령이 다 허락해 줬어요. 웰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국립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고 이 병원에 와가지고 검진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병원이 현대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던 NGO였습니다. 그런데 우즈벡 정부에서 계속해서 주시에 워치아웃하고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비자 문제를 트릭했습니다. 여러 비자들을 아무데나 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병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여러분, 중앙아시아 CIS 나라의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공산당들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웰컴입니다. 그러나 어느 적정 기간이 되면은 딱 문을 닫습니다. 이 김모 선교사가 이 엄청난 NGO를 시작하고 이 사역을 한참 벌리는데 정부에서 이 선교사가 우즈벡에 들어오는 그 공항에서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추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NGO가 엄청난 중앙아시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교단체는 이 NGO의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까지 하면서 국제선교단체에서 중앙아시아의 NGO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아티클이 나올 정도로 이 엄청난 참 한국 선교의 NGO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이거는 저희 교단이고 저희 교단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인도네시아 바탐에, 여러분 지도의 오른편에 보면 바탐이라고 싱가포르에서 가깝습니다.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 섬에 엄청난 ES교회가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학교도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지었습니다. 고아원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는데 현지 교단하고 재산권 문제가 교회하고 예스교회하고 붙었습니다. 제 전전임 사무총장에 가서 해결하려고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총장에 가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제 바로 전임 선교 사무총장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해결을 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현지 교회 교단에서는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가라는 거예요. 선교사 모라토리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선교사도 가고 당신들이 이거 자치 자영할 수 있냐 하니까 웃으면서 돈만 보내달래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임마, 우리 선교사도 없는데 돈만 보내준다고 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바탄 문제는 우리 지난번 강의하셨던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스 교회에 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잘못하신 겁니다. 뭐가 잘못했느냐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는요, Holy Triangle Tension, 거룩한 삼각형으로 거룩한 텐션이 있게 선교를 해야 됩니다. 마치 기업으로 말하면 목사님은 선교를 직거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도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직거래 하셨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처음에 바탐에 선교를 했을 때는 교회가 엑사이링하고 정말 바탐에서 현지 아이들 학교, 병원 엄청난 사역들이 눈에 들어올 때는 교회에서는 흥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가 막상 벌어지면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어쩌면 이런 재산권 문제의 마지막 수면 위에 떠오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참 실패한 것이지만 인도네시아의 바탄 문제의 재산권 문제를 거울 삼아서 이런 문제가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선교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케이스 스터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조나단 봉크 이분이 왜 저는 참 존경하고 참 이분이 정말 선교의 선각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마 우리 조나단 봉크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나단 봉크가 실크로드 시니어 중앙아시아 선교사들 포럼에 올까? 제가 2018년에 저희 GMS 20주년 애니버서리에 대전에 우리 오정호 목사님 교회에서 2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메인 스피커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교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하며 웃으면서 이분이 선교에서 가장 쉬운 게 뭔가?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 앤드 마니, 돈과 선교는 늘 텐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의하셨습니다.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재물관이 조나단 봉크가 이분이 늘 강조했던,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답니다. 칼빈의 재물관입니다. 하나는 창밖에 서는 사람과 거울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돈이 들어왔을 때 자기 노력으로 번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창밖에 서는 사람은 창밖에 누군가가 돈을, 자기에게 재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후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후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돈, 이 귀한 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며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돈 사용에 대한 목회 윤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 해외 선교부와 선교위원회 이 말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은 선교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였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선교지에서 잘 관리하고 인테그리티, 어카운터빌리티, 책무, 그리고 우리가 재산권에 대한 문제들을 잘 지도하는 것은
선교 본부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실무자들의 책임이고 선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이드라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가 우리 한국 선교의 오피니언 리더로 세계 선교를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